예, 방문 소개받은 무역협회 트레이드 상담실에 근무하는 김범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주제는 베트남 기업의 이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는 내용이 전부는 다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 중에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15년 이상 거래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성, 그리고 법률 문화, 그리고 계약 문화 등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료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베트남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월요일 날 근무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협회로 전화하셔서 베트남을 가고 싶은데 진출을 한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호치민 지부 사진 보시고요. 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콘텐츠였습니다. 베트남 국민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기업의 분쟁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주로 어떤 실수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되어진 갈등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은 5,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직접 투자 현황은 8억 5천만 불로 외국인 전체 직접 투자 현황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베트남 교역 1위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미래가 자리를 잡으시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특성이 있어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예스래. 그럼 나랑 거래할 거냐? 예스래요. 근데 그 예스가 긍정의 예스가 아니에요. 네가 말한 거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웃어요. 계속 웃어. 그럼 내가 말한 게 잘 됐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랍니다. 저도 그런 거 몰라서 처음에 예스라만 남발할 때 그냥 술 많이 먹었습니다. 거래 다 됐다 이제 계약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예스의 의미가 너를 내가 계약 상대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한 말 이해했는데 별로야 이런 뜻이랍니다. 놀랍죠? 예. 그런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예스에 넘어가서 술 많이 샀어요. 예스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날 제가 MOU로 맺은 계약이 100만 불이었었어요. 초도에 나갔는데. 그날 술 엄청 먹었습니다. 다음 주 비행기도 놓쳤어요. 술 먹어가지고. 근데 다음에 다시 갔더니 그 예스는 네 말을 알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억셉트가 아니고 아예 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트남 국민의 장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린 저거 알 필요 없죠. 그죠? 장점 알아서 뭐 연애할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가게 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베트남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의 차이 뭔지 아시죠? 그죠?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현명한 거예요. 제가 베트남 기업하고 15년째 거래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항상 거래선을 바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랑 몇 년째 거래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업체가 1% 더 깎아준다 그러면 바로 바꿔요. 앞니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부족하고요. 그 작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해요. 소탐 대시를 정말 잘하는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있더라고요. 예. 요만한 이득에 그냥 바로 뒤집어져요. 사업하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베트남 근로자들을 쓰는 사업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법무부 몇 번 이렇게 자문해 줬었는데 5년을 기다려서 받은 직원이 첫날부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알아봤더니 옆 회사에서 월급 10만 원 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잊혀져서 못 간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꺼놓고 갑니다. 그러면 노무 관리가 안 돼요. 급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베트남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한국인 근로자의 40%같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놀 생각하고요. TV 자고 시간 생기면 술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부지런하게 안 나와요. 약속 시간 저희 보세요. 1시간 내는 건 기본이에요. 1시간 늦게 끝나고 제가 전화했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그것도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랬죠. 난 시간이 금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더 없어요. 저 얘기 안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이익에 민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허풍이 심해요. 제가 처음 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몇 명 오냐는 거예요. 그 둘이 간다 그랬더니 야,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5명 오라는 거예요. 그 니네 몇 명이냐 했더니 니네 3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니네랑 거래하려면 우리가 판관비가 높아지겠다. 좋은 데 가서 먹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야 돼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도요타 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렌트한 차가 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너 도요타 타고 왔어? 너 국산차 타고 왔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제가 호텔은 거지 같은 데서 자더라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요. 호텔은 우리 호텔을 안 부르잖아요. 굳이 호텔로 오겠다고 하면 다른 호텔에 가서 만나 커피숍에서. 저 자는 호텔 삼성이에요. 거기 오면 거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만나자고 그러면 오송 호텔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차는 좋은 거 타고 가고 그리고 비행기는 티웨이 탈지언정 거기서는 항상 멋진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멋진 양복을 입습니다. 허리허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은 양면성이 매우 심해요. 우리도 물론 이중적이에요. 우리도 이중적이기 때문에 표리보동하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빨리 쌩하고 변합니다. 우리도 물론 변화하지만 우린 그래도 유종의 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때 거래했었는데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안 그래요. 그냥 바로 쌩깝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 개념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란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해요. 야, 니네가 우리보다 잘 살잖아. 니네가 우리 거 책임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독점권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딱 봤더니 우리 하는 물건 얘는 우리가 하는 물건 얘는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나중에 지네들 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물품을 독점권 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까? 내 상대방 기업이 우리 물품을 주력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야, 나는 니네 물건 내가 하고 싶어. 독점권 미리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걔 독점권 주면은 우리 독점권 다른 사람 또 못 주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 개념도 없고요. 막 때를 써요.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남이 지금 우리가 장사하러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 지금 제가 당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도 아마 한 6시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걔는 직장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부장한테도 막 대들어요. 부장이 너 사인해놓고 가랬는데 안 해고 그냥 가. 나중에 저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팩스 받아야 되는데 팩스가 안 와. 전화해보면은 누구도 저한테 팩스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하겠지. 부장벌이 형이라는 거예요. 사장은 삼촌이고. 그러니까 회사 가서 우리처럼 살벌하지 않은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 상대방이 우리가 보기 너무 힘들어요. 서류를 보내놨는데 누가 받았는지, 이메일 수신했는지, 누가 도장 찍어야 되는지, 누가 나랑 밥을 먹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우리처럼 살벌한 적으로 보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요.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들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직장 동료를 배제하고 나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회사 일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다 안 줘?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담당이 혼자 해 먹으려고 작업을 한 거였었어요. 자기 혼자서 성과금 많이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족 공동체나 친척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면은 있지만 우리처럼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흠이 있어서 업무 경계가 없고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회사로 전화하실 게 아니고 담당자 개인 휴대폰 이메일로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쪼아야 돼요. 내 거 왜 안 해주냐고. 회사로 보내면은 전화 받았다가 말한 사람이 없어요. 팩스도 누가 받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우리보다 한 30년 늦어서 80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규모가 80년대지 그 마인드는 우리 60년대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도이머이라는 걸 도입해서
생산성을 도입하긴 했는데 그 생산성 도입도 어디까지냐면은 사회주의 헌법 한계 내에서인 거예요. 지금 베트남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헌법에는 사회주의로 돼 있어요. 도이머이 역시 사회주의 헌법을 넘지 않는 한에서 생산성을 도입한 거예요. 지금 북한은 삼겹살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장터 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금 북한 사회주의 헌법 넘지도 못하잖아요. 남는 선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트남 진출할 때 이런 분위기더라.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베트남 기업이 우리 상대로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평균 7.8% 경제 성장률이 8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놓고 고르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 너는 우리의 형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까 사진에 있던 4급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한테 야, 너 한국에서 변호사고 교수잖아.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8%씩 경제 성장을 5년을 더하면은 이제 한국은 우리 발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썼어요. 토라고 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분 나빠서 따졌어요.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친구니까 말을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한국 경제는 베트남이 예속될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열받았어요. 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욕을 못했어요. 얘네들이 그만큼 자부심이 강해요. 미국을 이긴 나라 아닙니까? 미국을 이겼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절대 좀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쟁 위기까지 갔었어요. 우리 같으면 중국이 뭐라고 하면 바로 그냥 다 내주죠. 그죠? 베트남 안 그렇습니다. 저 베트남이 한국을 한때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 봤었고 자기들 경제 성장의 모범으로 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한국 곧 우리 밑으로 온다라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무역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업종을 바꿨어요. 업종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 중에 베트남 가시는 분들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답을 알려드리자 이런 쪽으로 제가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실은 무역이 안 돼서 바꿨어요. 안 사 이제 제 물건을. 왜냐하면 중국 거 우리만큼 품질 좋아졌어요. 또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산 물건을 더 이상 사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과감하게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첫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현재 베트남 기업은 우리한테 엄청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베트남 사람들 잘 웃어요. 예스, 써, 땡큐 막 남발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말을 억셉트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 네 말 알았어. 하지만 let me have time이에요. 생각해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 야, 거래 텄다. 오늘 진하게 먹자. 그리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경험입니다. 다음에 빙돈 줬어요.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다음 메일 보냈더니 아, 생각해볼게 그러더라고요. 좀 심각했습니다. 아직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죠. 한국 기업이 주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베트남 기업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1번 보세요. 업계에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을 맹신하고 쓰고 있어요. 자,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기업들 있죠? 성공한 기업들. 그 기업들 계약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기업의 계약서지 우리 기업의 계약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아, 그 기업이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가져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른바 독수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썼던 계약서하고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쓴 계약서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런 질적 차이를 전혀 생각을 않고 있어요. 1번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나 한국인 브로커들 있죠? 이른바 한국놈들이요. 거기가 한국놈이에요. 그냥 브로커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자기들 손해보고 우리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계약을 우리한테 유도합니다. 내가 챙겨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오성 장군을 아는데 밀어줄게. 베트남 오성 장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베트남 법사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커미션을 받아서 막 밀어붙입니다. 나중에 도망가죠. 그리고 많습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나중에 또 후배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옛날 차범근 감독 프랑크푸르트 선수로 갔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차범근 선수 집 살 돈 갖고 튀었잖아요. 집 사준다 그러고. 왜?
그 사람도 그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 앞선 사람한테요. 여러분들 가실 때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얘기하세요. 너를 뭘 믿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공항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망한 한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망해서 저한테 비행기표 좀 꿔달라. 가서 갚겠다. 그리고 오늘 밥 한 끼 사달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왜 사줍니까? 그죠? 근데 그런 소리 정말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혹시 내가 그런 건 잘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라는 사람 나타나면은 신고하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지나친 호의는 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은 업체 방문을 일찍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치민은 더워요. 저도 호치민 가면은 7시부터 사람을 만납니다. 시원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기업 관공서에서는 8시부터 일을 시작하고요. 오후 2시가 넘으면 이제 일을 더 이상 안 해요. 8시에 업무 시작해서 11시에 점심을 먹고 12시에 다시 근무 시작해서 4시, 3, 4시면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놀러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려고 그러면은 업체 일찍 가시고요. 오후에 만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싫어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달리 저녁 때 퇴근 일찍 해요. 그 사람들 지금 베이비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작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저녁 때 만나자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친해지기 전까지는 저녁 때 불러내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7번 보세요. 면전 거절은 거의 안 해요. 제가 무슨 얘기 막 하면은 예스, 땡큐 막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 의례적인 표현인 것이지 내 말을 억셉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8번 보세요. 8번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LC 거래를 선호해요. 왜 그렇죠? LC는 은행이 지급보증하죠. 그런데 일부 유수 은행은요. 베트남에서 하노이나 호치민 소재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아니면은 안 받습니다. 호치민하고 하노이의 큰 은행들 아니면은 지방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해주더라도 매입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하실 때 꼭 하신다고 그러면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있는 대형 은행을 거래하십시오. 그리고 11번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민족성이요. 베트남도 만만치 않게 급해요. 근데 우리는 늦어지는 회신에 자꾸 재촉을 해서 주도권을 많이 놓쳐요. 자, 늦어지는 회신 재촉을 하시더라도 회사로 보내시면은 누가 씹었는지도 몰라요. 이메일도 누가 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담당자 페이스북하고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셔서 쪼아도 그 사람한테만 쪼으세요. 그래야지 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은 또 업무 추진 동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많이 늦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만장일치를 선호해서요. 우리 화백처럼 만장일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그러냐면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나는 비토합니다 얘기했다가 책임지는 게 싫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거래식 의사결정이 많이 늦다라는 거를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기독교 신자분이 계실 건데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선교를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불교가 국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나 정말 교회를 얘기하고 싶으시더라도 절대 적극적인 선교는 하지 마세요. 요 근래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했다가 교도소 간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트남 가시면 나 절에 다닌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염주 하나 갖고 다니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는데 기독교를 다니시더라도 저 베트남 가실 때는 항상 염주를 준비해 가시면은 여러분들 안전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15번 보시죠. 명확하지 아니한 애매한 반응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속일을 진행해요. 자재 다 사왔어. 예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 걸었더니 내가 언제 억셉트 했냐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단계별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팩스 공문을 나중에 꼭 받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계약이 틀어졌을 때 법적 분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말씀드렸죠. 조직 내에서 협력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대방 파트너가 자기 조직 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백마진을 챙기려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망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MOU를 가볍게 생각하죠. 그죠? 503이 이란 가서 그때 MOU 얼마큼 해갖고 왔죠? 5조 4천억인가 해갖고 왔어요. 503이 그죠? 503. 아시죠? 누군지? 503. 지금 편안하게 잘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이란 때 그분이 가서 받아온 MOU가 5조 4천억이었어요. 근데 실제 거래로 간 거 얼마인지 아세요? 3천억도 안 됩니다. 우리는 MOU를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MOU를 정식 계약에 준해서 보고 있어요. MOU가 체결된 순간 정식 계약까지는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MOU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 기업 중 일부는 MOU를 맺고 본국에 돌아와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 미이행으로 위약금 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가셔서 MOU를 맺으실 때는 계약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엄격함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번, 네, 여기 보시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베트남 기업은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을 때 저렇게 돈을 즉각 줍니다. 빨리빨리 주죠. 즉시 제공이 40% 가깝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베트남 진출한 우리 기업의 판관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카운터 파트너랑 계약하실 때 이런 걸 한번 주시시켜 주십시오. 야, 내가 듣고 왔는데 니네는 공무원의 뇌물 요구가 굉장히 약하다며? 그럼 내가 부담이 커진다. 개겨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줄 때 깎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바로 전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허례허식이 강하다 보니까 명함을 정말 멋지게 파요. 명함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급이야. 가서 봤을 때 직원 3명인 거예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회사를 못 찾았어요. 회사가 빵집 옥상에 있더라고요. 명함만 봐서는 정말 삼성전자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번에는 현지에서 입수한 명함을 너무 믿지 말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의 컨텐츠를 과대 포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의 허례허식이 거기까지도 미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기서 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들과 겪었던 갈등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설문지 돌린 건 아닌데 여러 사람 경험담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베트남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에 가진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오다를 크게 요구한다 이거죠. 그죠? 미니멈 오다에 대한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글 검색해 봤더니 베트남 전체 기업의 거의 100%나 마찬가지죠. 100%가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개 발주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천 개, 4천 개 이거 해도 현찮은 판에 10만 개를 한다는 거는 바이어들이 계약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주문 수량을 너무 많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그 베트남 기업에서 야 주문 수량이 좀 크다 그래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 파기를 대비하셔서 계약금을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 저쪽에서 초도 물량 발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우리가 몰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적어도 40% 이상을 확보하세요. 누가 봐도 5천 개 발주할 회사한테 10만 개를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자재 사와야 되는데 자재 나중에 우리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야 쟤네가 10만 개 발주할 애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10만 개 하겠다고 그러면은 계약금을 세게 불리셔서 저쪽에서 다시 한번 이 계약의 유효함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계약금을 다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로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계약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시죠. 바이어가 독점권을 요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력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독점권을 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할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점권을 요구하면 여러분들께서 뭘 보시냐면 상대방의 제품이 우리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아니라면 독점권을 주지 마시고요. 정 주고 싶다. 내가 망하고 싶다. 근데 주세요. 주시는데 지역을 제한하세요. 그리고 최단기로 주세요. 6개월이라든지. 대부분의 독점 계약서가 지역 제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2년씩을 주고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5,900개 취급하지 못할 회사가 10만 개 계약을 한 것도 위험한데 독점권까지 달라고 하면은 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권 주지 마시고 정 주시고 싶으면은 난 망하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단기로 6개월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 연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독점권 해지의 사유를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쓰셔서 언제든 독점권 연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예. 변호사 안 갔죠, 그죠? 예. 근데 전 변호사 맞습니다. 예. 자, 이제 3번 보시죠. 3번은 베트남 기업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고도 자꾸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왜? 눈앞에 이익에 너무 민감한 민족이거든요. 일단 베트남 민족은 신의가 없어요. 저도 베트남 친구 있지만 걔한테도 제가 몇 번 뒤통수 맞을 뻔했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민족성이 신의가 없다라는 배경도 있고 우리가 계약서를 너무 무시하죠. 한국 기업들이요. 우리는 계약서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안 쓸까요?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잘 될 때인가요? 안 될 때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됐어.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물건 들어왔는데 클레임 쳐야 돼. 이럴 때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거래 시작인데 벌써 깨질 걸 생각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거래 막 시작하려고 하는 판인데 아, 야, 분쟁 해결은 소송으로 해 합의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적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시고 베트남 기업이 우리의 꼼꼼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기 계약서, 맨 처음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계약 취소나 변경의 요구는 곧 계약 해지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계약서 이왕 쓰시려고 하면은 베트남 기업에서 더 이상 우리한테 헛소리하지 못하게끔 이왕 쓸 계약서라고 하면은 너희 베트남 기업의 계약 취소 변경 요구가 곧 해지다라고 넣으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자꾸 눌러야 돼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 대다수는 베트남 기업의 잦은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안 줘요. 왜? 거래 끊어질까 봐. 내가 걔 발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웬만한 거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애도 말 들을 때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애를 잘 잡아놔야 돼. 그래서 초기에 그런 요청을 하면은 바로 눌러야 돼. 사정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사유를 구체화시켜서 베트남 기업으로 하여금 이 한국 기업이 이 법률 문화가 높은 데서 왔구나. 그 김 변호사한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저 강의 정말 잘 됐는데요, 지금. 예. 자, 이제 4번 보시죠. 자, 베트남 바이어가 자국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막 손해배상을 넘겨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8%씩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보다 잘 사니까 네가 내 손해 좀 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거래 막 커가는 시점에 작은 액수라면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판관비 부담되더라 해줄 수 있는데 점점 더 나중에 그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버릇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베트남 사이드에서 발생한 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베트남 기업이 진다라고 꼭 명시를 하셔야 돼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계약서에 없는 거하고 계약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주는 압박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실 때는 누가 봐도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정도로 쓰면은 베트남 기업에서는 야, 정말 막강한 업체를 만났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엄격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가끔 때를 써보세요. 야, 이건 내 말이 맞다. 우리 변호사들도 하는 일 100건 중에 99건은 이미 누가 이기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주장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거짓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 주장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만들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음을 아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한번 개겨보세요. 그냥. 저쪽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알면 그만이고. 근데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배짜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무역이나 선진국가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지적재산권 거래 같은 걸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베트남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 사람들 지금 신흥 경제 강국이 돼가다 보니까 벤처 바람이 불고 기업 설립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없어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서는 자국의 절차가 어떤지 자국의 법률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법률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겁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시더라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음 편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어가 많이 늦어요. 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족성. 일단 게을러요.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우리를 고르죠. 초이스하죠, 우리를요. 그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상 결제 절차가 늦어요. 여러 사람 거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늦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면은 담당자의 휴대폰, 개인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셔서 개인적으로 매일 접촉을 하세요. 네가 기다리라고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다, 5일이 지났다 계속 보내세요. 이런 이유는 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성격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만장일치 선호하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하시더라도 내 담당자가 내 거만큼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쪼으세요. 계속 전화하시고 새벽에 찾아가세요, 집에. 진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일 이상 답을 하지 않으면은 승낙으로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2일 이상 날 기다리게 하면은 내가 이긴 거다라고 경고문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허황되진 않죠? 그죠? 제가 다 했던 일들이에요. 6번 보시죠. 이거는 수출업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운송업자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베트남 기업이 참 얍삽하게도 대기업 상대로는 싸우질 않아요.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나 신세계 이런 데는 포스코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은 100% 우리 중소기업하고 합니다. 만만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크레임을 받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게 안 하지 않냐? 뭐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과실을, 여러분들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세요. 일례로 여러분들 공장에 컨테이너가 들어왔다고 치죠. 이른바 하주 적입 상황 말씀드립니다. 하주 적입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하주가 컨테이너를 확인해야 되죠. 컨테이너 안에 오염물질이 있으면은 하주가 그걸 걸러내고 다른 컨테이너를 받아야 되죠. 하주가 컨테이너에 물건을 이어주면은 모든 걸 다 하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주 적입 조건으로 물건을 수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물건을 다 적입하고 컨테이너가 깨끗하다는 사진을 찍으시고요. 물건 넣으시고 그리고 스토핑까지 완벽하게 하셨다는 사진을 남기셔야지 여러분들이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무과실했는데 누가 과실이 생기는 거죠? 운송업자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공장에서 내보내는 물건을 난 잘 실었고 내 물건에는 하자가 없었고 컨테이너 깨끗했다는 사진을 3장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운송업자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워지고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오는 크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어 보내시는 물건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잘했다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진 3장이면 됩니다. 깨끗한 컨테이너 사진 1장, 내가 깨끗하게 물건을 집어넣었다는 사진 1장, 그리고 실링을 잘했다는 사진 3장만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은 100% 면책이 됩니다. 그럼 이제 7번 보시죠. 베트남 업체들이 자국 무역 절차를 잘 몰라요. 금융도 모르고 시용장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상대로 가리키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이드의 책임은 니네가 책임진다라고 꼭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고요.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이메일에도 꼭 적어서 보내세요. 그 첫 단계 3년인 풍어를 외운다고 하는데 베트남 바이오도 그거 한 10번이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가 베트남어 좀 안다고 베트남어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꼭 영어로 하세요. 예. 여러분이 영어 잘 안 되시면 우리 협회에 국제변호사 2분 계시니까 그걸로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저는 영어 못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시면 돼요. 자, 이제는 결론이에요. 베트남 기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기업은 어떤 법률 계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적어놨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은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변경을 요청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지만 계약서 굉장히 신중해요. 5,000불짜리 계약서도 정말 완벽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액수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매우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엄격한 절차일지라도 우리한테 그걸 다 요구를 해요. 니네 때문에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배상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하게도 여기 보시죠. 컬러 스탬프에 의한 직인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요새 스캔 받아서 사인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지금도 스탬프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왜 그럴까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깃발이 다 빨갛죠. 베트남, 중국 공문서 보시면 항상 빨간 도장, 왕도장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빨간색 스탬프에 의한 대표자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대표가 직접 찍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출장 가야 돼요. 돈이 좀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기업의 직위는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컬러 스탬프에 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나아지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도 큰 기업에서는 그 서류가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면 결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죠.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답변에 신중해요. 야, 기다려. 생각해볼게 이러는데 호치민 사람들은 약간 해발딱거려요. 계약서 바로 도장 찍고 바로 찢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직선적이고 우리한테 대한 요구사항이 명백해요. 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노이에서는 웃어요. 그러면 난 잘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난 그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반응을 할 때 웃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매우 중요시하죠. 예전에 전쟁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뭐였죠? 상대방이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거죠. 그게 최고 전략이었어요. 우리 베트남 가면은 며칠 동안 안 만나줘요. 계속 바쁘대요. 우리 얼마나 몸이 닳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갖고 야 그때 그 조건 좀 깎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것도 덥석 주워 먹죠. 네? 빨리 집에 와야 되니까. 그런 전략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일방적인 취소 요청이 빈번해요.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단기적인 거래에 민감한 민족성, 이른바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지네보다 잘 산다라는 배경을 우리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분 보세요. 커미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카 취업을 시켜줬는데 3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조카 취업시켜줬는데. 그만큼 커미션에 능숙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커미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커미션을 3자 계약을 통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줄 건 빨리 주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미션도 높아요. 10%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조금씩 찔러줬는데 그게 은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사업이나 건설 분야 등은 현재 중간상 에이전트의 권리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에이전트가 사고 칠 경우를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계약에 인벌브가 되면은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거기 당사자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권리 의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기업이 정부에 묻는 게 많이 있어요. 사업이 아직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의 유권 해석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부의 유권 해석도 답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계약하실 때 야 우리 정부 니네 정부 한 30일 걸린다고 하니까 30일 정도는 좀 반영을 하자 계약서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하지 마시고 중재하시고요. 중재 필요한 거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소송은 외국에서 한 게 집행을 할 수 없죠. 근데 중재를 하면은 뉴욕 협약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서 중재를 하더라도 거의 외국에서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심제이고 더 저렴해요. 그 중재원들은 무식한 법관이 아니고 현실을 아는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판결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좋습니다. 그 10번 보세요. 미소를 드러냈어요. 아,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난 네 말에 대해서 부정 동의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웃어요. 슬쩍 웃어. 그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나한테 반응이 회의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협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술을 많이 먹었어요. 내일 다시 만났는데 내일 갔더니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얘기는 그냥 해본 소리다. 다시 얘기하자라는 거를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번, 외국인의 베트남 입출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베트남에 입출국하는 외국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규율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만든 법률이고, 우리 그 구글에 한글 원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글 검색하셔서요, 이 법률 꼭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셔서 베트남 바이어한테 호감을 얻는데 좋게 쓰일 자료입니다. 난 너희 나라 법률 준수할 것이고, 난 너희 나라에서 시키는 의무를 다 이행할 것이다. 미리 알고 가시면은 베트남 바이어한테 한국 기업이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법률 존중해 주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무기로 될 것입니다. 꼭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외국인을 봉으로 알아요. 봉. 그래서 보조 지원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나중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누군가를 독점 계약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아까처럼 단기간에 지역을 제한해서 주시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 모든 거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제품만 독점으로 하고 이 지역에서만 하고 언제까지만 해라라고 명시하시고, 그리고 니네 나라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야, 한국 기업 니네가 더 잘 사니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한두 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는 로스가 커지죠. 그 협상 중 간혹 보이는 긍정의 대답은 확답이 아니고 너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이라는 거를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기타 중요 문서 꼭 영어로 작성하세요. 베트남어 안다고 베트남어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게 그겁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입출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제가 한 페이지만 지금 스캔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셔서 혹시 모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바이어한테 난 너희 나라 법률 존중한다라는 좋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서 가십시오. 자,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 예방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작은 이익에도 쉽게 변절한 민족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계약 초기에 자꾸 위반하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야, 이거 처음 봐줄게 이러지 마시고, 야, 우리 계약서에 오면 니네 페널티 이만큼인데 페널티 해라. 우리가 페널티를 내렸다가 우리가 깎아주는 거하고 처음부터 모른 척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기업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깎아주는 것과 내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 잘못한 거 이거 인정해라, 이번에 깎아줄게란 말 하실지라도 걔네들 잘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나중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처음에 계약 위반 사실을 무시해요. 몰라서 그렇겠지, 또는 처음 거래니까 봐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버릇 잘못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건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분쟁이 생겼어요. 가장 좋은 거는 자치입니다. 합의.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 자, 두 번째는 민간인을 조정위원으로 세우는 조정 절차를 따르고 조정안에 승복하는 거. 세 번째는 중재 절차에 의해서 중재안을 받고 집행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소송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노이, 호치민에 한국 로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한 10여 개가 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기업과 문쟁이 생기면은 한국 로펌에 가시겠습니까? 가실래요, 한국 로펌에? 10초 안에 되면 10초 안에. 오래 생각하면 무효예요, 그거는. 한국 로펌에 가면 안 돼요. 왜죠? 한국 변호사는 베트남 법정 갈 수 없어요. 한국 로펌도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돼요, 베트남 변호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업하시다가 분쟁이 생기면은 한국 로펌 가지 마시고 베트남인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로 가세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받겠습니다.